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하고 내일 시장경제교육을 하는데 첫 시간을 맡아서 아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시장경제 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시장경제를 너무 경제학을 어렵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시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경제학 그러면 그래프 그리고 수학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성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아침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랬을 때 이게 예전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도 선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다. 그러니까 요새 선거 추세를 보면요. 경제에 따라서 이게 집권당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제 현상이요. 제대로 알아야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정부 또 기업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제가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요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드리자면요. 미국의 어떤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추장이 정부에서 임명되어 갔습니다. 요새는 정부에서 임명되죠. 일종의 관료니까. 갔더니 한 10월 달쯤 돼서 정부의 인디언들이 밑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올겨울이 추울 것 같습니까? 따뜻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거 왜 묻냐? 그랬더니 추울 것 같으면 땔감을 미리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땔감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겨울이 좀 추울 것 같다. 딱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한 열흘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올겨울이 추울 것 같습니까? 따뜻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기상청이 추울 것 같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땔감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얘기가 돌아 나오죠. 자,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팔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팔아요. 자, 경제라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면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추세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불과 몇백 킬로도 안 된 북쪽에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자연환경과 똑같은 인종과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 경제적 환경이 이렇게 다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작년 통계인데요. 19세부터 24세까지 남성, 아시아, 신장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남성 신장, 성인, 19세에서 24세. 제일 큰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175cm입니다. 캐나다보다도 큽니다. 미국보다는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보면요. 지하철 가면은 저도 키가 적은 편이 아닌데 이거 제가 다 가려집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 거의 최하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164.8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왜 북한군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돌려보내는 장면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군인이고 미국 군인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북한 군인.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동일한 조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은요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학을 그까이 거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을 약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요. 조금 좀 너무 도발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요.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코뿔소가 지금 멸종 단계입니다. 왜냐 그랬더니 사냥꾼들이 남획을 합니다. 코뿔소를요. 왜 그랬더니 그 코뿔소 뿔이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 이렇게 약재를 쓰려고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코뿔소가 멸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소는 옛날에 멸종됐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9시 40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의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소고기 양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그 소고기 수요를 따지면 소는 옛날에 멸종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는 지구 역사상 지금 소 포퓰레이션이 최고입니다. 소 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잡아먹는데 소는 왜 점점 늘어날까요? 자, 답은요. 소는 주인이 있고 코뿔소는 주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먹어도 주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키우고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소 두수는 늘어납니다. 코뿔소는 주인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공유자원이에요. 공짜예요. 아무나 먼저 잡는 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죠. 주인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재생종이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명함이라든지 무슨 책이 약간 표지가 까릿까릿하고 이렇게 노란 색깔이고 재생종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는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환경이 보호되고 지구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 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구에서 나무 제일 많이 심는 사람들. 제조업자입니다. 아메리칸 페이퍼. 자, 제조업자는 나무를 심는데 몇십 년을 바라보고 수요를 생각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오레곤, 워싱턴주 이런 데서 나무를 잘라내지만 한쪽에서 또 심어 나갑니다. 자, 종이 수요 전체가 재생종이로 인해서 줄어들면은 이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심을까요? 적게 심을까요? 적게 심죠. 그럼 지구 전체의 숲의 양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안 피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흡연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짧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돈 다 내고 7년 먼저 돌아가 주시기 때문에 남은 분들이 여생을 편히 사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새로운 생각, 이게 경제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항상 마음이 앞서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나친 집값 상승을 억제돼야 된다. 하고 투기꾼들 잡으면 집값은 더 올라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시켜줘야 한다 하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 쫓겨나고 입시 지역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서 할수록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합니다. 애가 아프면은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쫓아가야 됩니다. 외국 같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간단하게 진통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규범적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 바라보고 관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잘 흡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획일주의입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마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경찰 간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딴 데 제가 강의 가더라도 요새 수염 기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뭐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을 반은 수염 길렀고요. 그 중에 또 반은 턱수염 길렀고요. 반은 모자 썼습니다. 그 중에 반은 뒤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점심시간 12시 땅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왔다가 놀랍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빌딩에서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 같은 사람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공장인지 기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같아요. 개성이 없습니다. 또 그걸 남한테 강요를 합니다. 평등주의. 우리나라 사람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나라가 미스테리인데 하나는 중국이 사회주의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하는 거는 아무리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좀 해보고 그다음에 좀 물 흐르듯이 우리가 인간의 경제적 유인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를 한번 느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는 김훈 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이 된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은 김훈 씨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훈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문장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요. 그러면서도 문장이 아름답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것은 문장 하나하나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구나. 사유의 깊이가 깊구나. 경제학자가 이분의 글을 보더라도 경제학자가 경제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생각을 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칼의 노래 중에서 칼의 노래는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그린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순신입니다. 가장 제가 인상 깊은 장면 한 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았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단절되어 있었다. 굶더라도 다가오는 끼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끼니는 파도처럼 정확하고 쉴 새 없이 밀어닥쳤다. 끼니를 건너뛰어 앞당길 수도 없었고 옆으로 밀쳐낼 수도 없었다. 끼니는 새로운 시간의 밀물로 달려드는 것이어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먹든 굶든 간에 다만 속수무책의 몸을 내맡길 뿐이었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지 않았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이 칼의 노래 중에서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해 겨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격군과 사부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다. 격군은 노젓는 군인을 격군이라 그러고요. 사부는 총이나 활을 쏘는 군인들을 사부라 그럽니다. 나는 굶어 죽지 않았다. 나는 수군 통제사였다. 나는 먹었다. 부항된 부하들이 굶어 죽어가는 수영에서 나는 끼니 때마다 먹었다.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수십 구씩 묻던 날 저녁에도 나는 먹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이 지금 자기 밥 먹었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역설을 아주 슬픈 마음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먹는 게 슬플 때가 많습니다. 밥보다 더 큰 슬픔, 이수익 시인의 시입니다. 크나크하게 슬픈 일을 당하고서도 굶지 못하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슬픔일랑 잠시 밀쳐두고 밥을 삼켜야 하는 일이,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밥을 씹어야 하는 저 생의 본능이 상주에게도 중환자에게도 또는 그 가족에게도 밥덩이보다 더 큰 슬픔이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꼭 있죠. 우리가 꼭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먹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많이 무겁죠? 조금 올려볼까요? 빵집이 5개 있는 동네, 약간 좀 발랄한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엔 빵집이 5개 있다. 파리바게뜨 엠마 김창근 베이커리 신라당 뚫레지로. 파리바게뜨에서는 쿠폰을 주고 엠마는 간판이 크고 김창근 베이커리는 유통기한이 다 된 빵을 덤으로 준다. 신라당은 오래돼서 뚫레지로는 친절히 지나쳐서. 그래서 나는 파리바게뜨에 가고 나도 모르게 엠마에도 간다. 미정원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치면 김창근 베이커리가 나온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신라당을 가고 무심코 뚫레지로도 가게 된다. 밥 먹기 싫어서 빵을 사고 애들한테도 간단하게 빵을 먹으라 한다. 우리 동네엔 교회가 6이다. 형님은 고3 딸 때문에 새벽교회를 다니고 윤희 엄마는 병들어 복음교회를 가고 은영이는 성가대 주의자라서 주말엔 없다. 넌 뭘 믿고 교회 안 나가냐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내 귀에 테이프를 꽂아 놓는다. 우리 동네엔 빵집이라서 교회가 6, 미장원이 7이다. 사람들은 뛰듯이 걷고 누구나 다 파마를 염색하고 상가 입구에서 영성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깃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 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다 살 수밖에 없다. 저도 말은 경제학 박사지만 저도 살다가 힘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 힘들 때는요, 저는 어디 가냐면요, 남대문 시장 나갑니다. 남대문 시장 나가서 박수 치고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고 싶은 욕심이 다 다시 올라가요. 이게 낙심되고 어려울 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할 때, 남대문 시장 가서 사람 사는 거 보면은,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저작거리지만, 사람의 욕심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표출되는 장소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솔직함이, 진실함이 있고, 사람들 간의 욕망을 우리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곳이라서, 오히려 더,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찔레나무 가지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이상 시인입니다. 찔레나무를 가꾸는 사람만이 찔레나무의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할지 안다. 그의 무수한 말, 무수한 눈 가운데 어느 만큼이나 그는 버려야 하는 것처럼 찔레나무를 가꾸기 위해 찔레나무의 어느 가지를 그는 그렇게 오늘도 자른다. 헛된 욕망을 버리는 것처럼이 아니라 욕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처럼 그는 찔레나무의 가지를 자르면서 자기의 소중한 눈물 가운데 어느 눈물을 버려야 할지 깨닫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세 번째 연입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는 것처럼이 아니라 욕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한테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교육을 시킵니다. 욕망이 헛된 거고, 욕망이 나쁜 거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 욕망이 나쁜 건가요? 문제는 욕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욕망 자체를 터부시하고 애들 다 수도승으로 만들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21세기에 우리나라를 바르게 선진국 대회로 올려놓으려면은 애들한테 건강한 욕망, 자라나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욕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욕망 자체를 터부시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눈물 가운데 어느 눈물을 버려야 할지를 깨달을 정도로 욕망을 우리가 가다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우리가 가진 욕망을,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학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가장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경제학의 진리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따집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건 benefit, 나쁜 건 cost, 두 개를 따집니다.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더 좋으면 하는 게 좋고 반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좋은 면이 있고 한쪽으로는 이런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n the one hand, 그러면 코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on the other hand, 다른 쪽으로는 이런 베네핏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헷갈렸어요. 그 경제학자라는 놈들은 맨날 헷갈리게 두 개 다 얘기하냐? 외파리 경제학자 없냐? 왜 두 개 다 얘기해서 헷갈리게 하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을 얻으려면 효율의 감소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 강의 듣는 거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나가서 근무 못 하시죠. 이 좋은 가을 날씨에 경치 못 보시죠.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의 과학입니다. 선택의 과학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에바 페론입니다. 아르헨티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팝송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그 주인공입니다. 에비타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에비타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 병원, 고아원을 막 단기간에 건설했고 의료 장비를 갖춘 차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지진 등 재해를 가진 나라한테 국가에 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가 거덜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20세기 말에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페로니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으로 반응합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드릴까요? 가수가 출연료가 쌈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방송에 왜 나오려고 하죠? 그래야 자기 광고 수입 올라가죠. 반무대값 올라가죠. CD 잘 팔리죠. 그렇죠. 자, 신문은 구독료를 평균 제작비보다 싸게 책정합니다. 신문 한 장 만드는데 뭐 400원이라면은 실제 팔 때는 그보다 훨씬 싸게 팝니다. 자, 왜 그렇게 하죠? 광고 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죠. 광고 수입 때문에. 쉽죠?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야구, 농구, 축구, 미식축구, 골프 중 상업 TV 방송이 중계하기 제일 싫어하는 구기 종목은 뭘까요? 왜 축구일까요? 네, 광고 시간이 없습니다. 광고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요, 축구가 상업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국은 야구, 1회 말 4회 초, 9회 초 뭐 다 있잖아요. 그때 쉬는 시간, 투수 바뀔 때 광고할 수 있잖아요. 농구도 뭐 4쿼터로 나눠가지고 작전 타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식축구 마찬가지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축구는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축구를 한번 쿼터제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랬더니 축구가 재미가 없어요. 축구는 흐름이 끊기면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축구는 아마추어는 제일 많이 하지만 프로는 거의 안 합니다.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쏟아져 들어온 그 감격의 날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공짜로 코카콜라 다 돌려왔습니다. 회사 망하려고 돌아버린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날 이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왠지 모르게 코카콜라가 고마워요. 그 감격의 날에 같이 축하해줬다는 것 자체가 남의 나라 회사 같지가 않아요. 고맙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코카콜라 사 먹고 싶고. 둘째, 그때 코카콜라를 마시면요, 그때 감각이 다시 살아나요. 그 감격이. 그래서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요 문제는 좀 어려운데, 옛날 호주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식민지도 어떤 식민지였냐면은 아주 중재수들만 가서 가둬놓는 그런 큰 식민지였는데, 영국에서부터 인도양을, 대서양 밑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호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수들이 원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생존율이 100명 보내면 6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0명 이상은 뱃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영국 법무부가 죄수들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하나를 딱 바꾸니까 생존율이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주한테, 영국 법무부가 선주한테 살아서 내리는 사람 머릿수만큼 돈 주겠다. 죽은 사람 돈 안 주겠다 하니까 선주들이 과일 먹이고 운동시키고 바람 씌우고 해가지고 죄수들 생존율이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박애주의도 좋고요. 휴머니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자, 스탈린 시대 때 소련에서 민족 이주 정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탈린이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정착한 사람인데요. 물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레닌이고, 스탈린이 사회주의 혁명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회주의가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산수단에 국유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것은요,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 생산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쌀이나 밀이나 뭐 농산물이나 또는 뭐 과일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 뭐 농지, 가축, 기계, 공장 이런 건 다 나라 거예요. 국유화됐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당시에는 공업이 많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농토,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관료가 와가지고 농민들한테 와가지고 그 당신 땅 나라 거다 그러면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온 그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나라 땅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스탈린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다 딴 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만주에 계셨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타시겐트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려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민족 위주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족 위주 정책을 하면요, 사람이 딴 데 가면은 이게 내 땅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예? 이게 그냥 내 고향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라 땅이다. 넌 여기서 일만 해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 자체도 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30년 걸렸어요. 민족 위주 정책을 다 완수하는데도. 문제는 이 민족 위주 정책을 하고 나니까 소련의 가축, 라이브스탁,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거, 말이나 이런 거요. 라이브스탁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족 이주를 당하는 사람 입장이라 생각하고 소나 말이나 이 가축이 왜 줄어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줄어들었을까요? 두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아니니까. 다 잡아먹고 갔어요. 몇 개 아닌데 뭐. 어차피 잡아먹고 가지 뭐. 그건 못으로 남죠. 병 들어 죽었는지 원래 없는지 뭐 잡아먹었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통계도 없었는데. 다 잡아먹고 갔어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사회주의자 시작하자마자 가축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농업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회주의가 시작부터 덜컹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자하고 채권자가 어떻게 다른지가 굉장히 재밌는, 특히 요새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재밌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자는 주주입니다.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돈 꿔준 사람. 자, 채권자하고 투자자하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다르죠? 자, 은행은 뭐만 따지죠? 원금하고 이자만 받으면 됩니다. 잘 된다 해가지고 더 받는 게 아니죠. 자, 주주는 뭘 생각하죠? 주주는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주식을 팔렸을 때 그 수익이 더 커집니다. 평가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은행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요,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은행은 원금하고 이자만 챙기면 되니까. 주주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의 한 장면.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은 영화인데. 이 영화 초기에 보면은요, 셰익스피어가 연극을 상영하는, 무대에 올리는 그 연극, 극장 주인이 나옵니다. 이 극장 주인이 여기 지금 테러를 당한 사람인데, 이 극장 주인이 고리대금 업자한테 돈을 꿨어요. 돈이 없으니까 고리대금 업자한테 지금 매 맞고 지금 항상 린치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당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고리대금 업자한테 나 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네가 우리 극장에 주주가 되라, 파트너가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 업자가 이 극장의 공동 소유주가 돼요. 재밌는 거는 그전까지는 연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이 고리대금 업자가 주주가 되고 나니까, 파트너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연극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셰익스피어 연극에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극에 빠지고 자기 감정까지 몰입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스크립트 보시기 바랍니다. We will be partners, Mr. Pennyman. Partners? It's a crowd tickler. Mistaken identities, shipwreck, pirate king, a bit with a dog, and love triumphant. I think I've seen it. I didn't like it. But this time it is by Shakespeare. What's it called? Romeo and Ethel, the pirate's daughter. Good title. Play takes time. Find the actors, rehearsals. Let's say we open in 2 weeks. That's what? 500 grundlings at twopence a head. In addition, 400 backsides at threepence. Penny extra for cushions. Call it 200 cushions. Say 2 performances for safety. How much is that, Mr. Freeze? £20 to the penny, Mr. Pennyman. Correct. But I have to pay the actors and the author. Share of the profits. There's never any. Of course not. Oh, Mr. Pennyman, I think you might have hit upon something. Sign there. So, Romeo and Ethel, the pirate's daughter. 예, 이렇게 악랄했던 이 고리대금 업자가 이제 주주가 되고 나니까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셰익스피어가 자기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리허설 장면입니다. 거기에 엑스트라로 출연합니다. Goes astray, which would tell Romeo of the friar's plan. He hears only that Juliet is dead. And thus he goes to the apothecary. That's me. And buys a deadly poison. He enters the tomb to say farewell to Juliet, who lies there cold as death. He drinks the poison. He dies by her side. And then she wakes and sees him dead. And so Juliet takes his dagger and kills herself. Well, that will have them rolling in the aisles. Sad and wonderful. I have a blue velvet cap that'll do well. I've seen just such a cap on an apothecary. Just so. Yes. It will serve. 사람이 너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장면 인상적이죠. 이렇게 경제적 유인이 인센티브가 다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 번째,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다. 이게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는요, 누가 총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을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타이핑도 제일 잘해요. 근데 그럼 그 변호사가 타이핑을 도와줄 비서를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고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타이핑할 시간에 자기는 뭐 하는 게 더 좋죠? 변호 업무 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타이핑 일 시켜놓고 그 시간에 손님 한 사람 더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자, 이게 말이 뭐 쉽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FTA 또는 국제무역에 얘기하는 비교 우위 가설을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는요, 타이핑 업무도 잘하고 법률 업무도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하죠? 법률 업무는 더 잘하잖아요. 이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잘하지만 절대 우위는 법률 업무하고 타이핑 다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하는 거. 비교 우위는 법률 업무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사는 법률 업무에 전담하고 그것만 전공하고 타이피스트는 이 변호사에 비해서 법률도 잘 못하고 타이핑도 잘 못하지만 둘 다 절대 열 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는 뭘 갖고 있냐면 타이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우위 갖고 있는 타이핑에 전념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그 결과를 맞바꾸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무역의 기본 논리예요. 게다가 만약에 이러고 나서 한 10달 후에는요, 이 비서가요, 타이핑도 심지어는 그 변호사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출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FTA가 필요하고 국제 거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래는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귀가 나옵니다.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분업, division of labor. 분업은 시장 규모에 의해서 좌우된다. 옛날에 시장 규모가 작았을 때는요, 분업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마을이 작았을 때는요, 한 사람이 옷도 지가 수선해 입고 농기구도 지가 고쳤어요. 근데 마을이 커져가지고 읍이 되고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도의 상점이 생깁니다. 대장간이 생기고 세탁소가 생기고 옷 수선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이렇게 해서 커지고 전문화되고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거래를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번째, 경쟁과 시장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 사람은요, 폴 케네디라고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역사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987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요, 16세기 이래로 강대국의 역사를 쫙 조망한 책입니다. 최근 미국까지 16세기 이래로 강대국을 쫙 한번 조망한 책인데 16세기 초에는 세계에 여러 개의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사라센 문명권, 즉 이슬람,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명권, 우리나라, 명나라, 일본, 그 다음에 무굴, 그러니까 인도, 유럽 문명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슬라브, 러시아 쪽 이렇게 여러 개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 문명권이 그렇게 잘 나가는 문명권이 아니었어요.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가장 열등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인도가 셌고요, 이슬람도 셌고요, 과학은요, 중국이라든지 사라센 쪽에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유럽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유럽 문명권이 세계의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선두주자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20세기 들어서는 영국, 유럽 문명의 그 영국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미국이 사실은 초강대국으로 지금 세계를 사실은 호령하고 있습니다. 폴 케네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문명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으로 떠올랐냐 이겁니다. 초기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동아시아라든지 사라센이라든지 무굴이라든지 슬라브 이런 쪽에서는 그 문명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쌈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다 지배했다 이거죠. 동아시아는 사실은 누가 지배했죠? 중국이 사실은 압도적이었죠. 물론 일본, 우리나라가 약간 좀 옆에서 주변 머리에서 있긴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압도적이었고요. 뭐 다른 나라는 다 통일되어 있었고요. 다른 문명권. 그런데 유럽은 어땠습니까?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뭐 북구 이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치고받고 30년 전쟁, 뭐 100년 전쟁, 무슨 전쟁 해가지고 세계사 이때 배우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아서. 나폴레옹 전쟁, 보불 전쟁, 무슨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떠올랐다. 한마디로 뭐였냐? 경쟁이었다 이거죠. 경쟁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게 폴 케네디의 답입니다. 영화 황산벌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요새 선덕영화에 나오는 김유신 장군입니다. 황산벌의 한 장면이 네 애비는 정치는 알아도 전쟁은 모른대.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경쟁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얘랑 붙으면 얘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제가 더 잘한 애 같아.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쟁의 선입관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인물의 공통점이 누구죠? 뭐죠? 맨 왼쪽에 누구랑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았습니까?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죠. 그러나 물맷돌을 가진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300척이 넘는 일본 왜군의 배를 격침시켰던 분입니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롬멜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막 전투에서 영국의 그 연합군의 그 엄청난 화력과 탱크를 아주 적은 자원과 탱크로 요리조리 요리했던 정말 전술의 천재인 롬멜 장군입니다. 경쟁 우리가 봐선 선입관과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겨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히딩크죠. 자,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기여한 점이 뭐죠? 한국 축구가 빠졌던 트랩이 뭐였습니까? 한국 축구는요, 선입관의 트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들이 축구 잘하더라. 야, 누가 보니까 옛날에 골도 많이 넣고 걔들이 참 축구 잘하더라. 그래서 선수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맨날 똑같았어요. 자, 히딩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다 백지로 돌리고 자기가 축구 선수를 발굴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녔습니다. 대학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팀, 프로팀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 결과 누구 뽑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일, 박지성, 골키퍼는 이훈재, 그땐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이 그때 다 올라왔습니다. 최진철 이런 사람. 그 결과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는요, 이처럼 선입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에는, 저 사람이 기업 총수라 그러는데, 그 사람 말도 못하고, 별 일도 못할 것 같은데, 왜 꼭 저 사람은 왜 수익성이 좋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수익성 좋으면 장땡입니다. 그게 그냥 경쟁력이에요. 우리 생각 가지고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경쟁의 결과가 더 중요한 거라 이거죠. 한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경제 성장입니다. 자,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2005년에 낸 책, 유명한 책입니다. 또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라는 책을 냈는데 선진국에 특히 잘 사는 나라들의 지금까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 것을 모두 추적을 했습니다. 방대한 그 자료를 다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살펴본 결과 한 사회의 개방성, 오픈니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열려 있고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고 문이 열려 있고 문화가 개방되어 있고 하는 오픈니스, 관용성, 톨러런스, 약자에 대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런 톨러런스, 그다음에 계층 간 이동 가능성,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계층 이동성, 공정성, 페어니스, 그다음에 편파적이지가 않고 그런 거, 환경 문제, 공기가 깨끗하고 수질이 깨끗하고 이런 거, 게다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선거에 부정부패가 없고 그런 거, 그다음에 뇌물 안 받고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걸 다 따져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경제 성장입니다.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도시 굉장히 지금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오늘 아침 저는 요새 대중교통수를 많이 활용하는데 버스 참 타기 좋습니다. 그 전부 다 천연가스 버스고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산자부에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죠. 경유요금을 올려버렸습니다. 외국처럼 경유요금을 정상화해가지고 이제는 경유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서울 대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모두 다 기본적인 이유가 뭐죠? 어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 경제하고 정부의 역할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시장 경제를 북돋기 위해서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특히 여러분들은
정부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산권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아무도 그 시장 경제라는 데서 선수가 되려고,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두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이 건물이라든지 토지처럼 딱딱한 자산, 고정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흐물흐물한 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흐물흐물한 자산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캐시, 현금이요. 현금 같은 거, 이게 이제 흐물흐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고정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흐물흐물한 현금이 없으면은 밥 굶기가 일쑤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애들 등록금도 못 내고요. 오늘 밥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땅 부자, 집 부자라도 당장 지갑 속에 현금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땅 부자, 집 부자들이, 고정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은 이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을 자산 유동화라 그럽니다. 자산을 흐물하게 바꾼다. 자,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시까지 그 아드님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캐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집은 있는데 캐시가 없어요. 3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 가면 되잖아요. 은행에 가면 담보로 대출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정자산을 믿고 현금을 주는 겁니다. 대출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의 고정자산이 흐물흐물하게 녹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당신 집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그게 필요하죠.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자산은, 이 집은, 이 땅은 이 사람 소유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서입니다. 이 등기가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장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을 검찰, 경찰, 법무부의 모든 이런 인력들이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은행에서는 돈을 안 꺼주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농민들이 땅도 많고 집도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캐시로 못 바꿔요. 투자를 못 해요. 왜냐? 이 자산권 보호하는 등기, 이런 제도 자체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꿔주고 싶어도 못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서는 심지어는 어떤 농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외양간을 고치고 도로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가 안 되니까 그 나라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 집 담보로 넣어놓고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재산권과 사회재산이 보호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과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건너가고요. 세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MBC에서 했던 대하 드라마 상도라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호 씨가 소설로도 썼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신의주, 지금 신의주 지역에 있었던 거상, 임상옥의 실제적인 인물인데, 임상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의주에 있는 상인 그룹, 만상이라고 그러죠. 만상이 이제 우두머리였는데,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갑니다. 중국 연경에 인삼을 팔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조선 상인들도 다 같이 가죠. 유명한 개성상인들, 송상이라고 그러죠. 한양상인들, 경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전국의 유명한 상단들이 다 연경에 고려 인삼, 우리나라 인삼을 팔러 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약재에서 고려 인삼을 굉장히 중요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을 꼭 사야 됐는데, 가서 인삼을 팔려다 보니까 중국 상인들이 다 짰어요. 그래서 인삼 가격을 후려치려고
인삼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욱이라는 사람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인삼을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욱이가 다른 자기 조선 상인들한테 인삼을 도매를 일단 다 삽니다. 다 사고 자기가 그 묵고 있던 여관 마당에다가 인삼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서 인삼이 많이 타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놀라서 들어옵니다. 중국 상인들이. 인삼이 다 불에 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안 사기 때문에 다 태워 없앤다고 그러니까 제발 돈 비싸게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서 말립니다. 그래서 타고 남은 인삼을 선업의 가격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죠. 그 임상옥의 아주 기가 막힌 상제가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아주 이 장면을 읽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통쾌함을 느끼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건 뭐죠? 매점매석이죠. 독점입니다. 독점의 특징이 뭡니까? 적은 공급량을 비싼 가격에 파는 게 그게 독점입니다. 바로 임상옥이가 그런 독점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요새 뭐 카르텔이다 뭐 그러다 그런 담합이다 그런 것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독점하고 카르텔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또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얌체짓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싹 공짜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나 뭐 돈을 내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새치기 한다든지 끼어들게 한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공해물질을 방출한다든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난립한 간판이 있다든지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벌금을 매기거나 못하게 하거나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두 번째, 공유자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코뿔소 말씀드렸죠. 코뿔소가 왜 멸종위기죠? 아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재화가 있습니다. 그런 자원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가 어족자원입니다. 어족자원 누가 주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막 잡아갔다가는 우리나라 어족자원이 뭐 다 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남획을 막아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공유자원 그랬을 때 뭐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학생 둘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가지고 먹는데 보통 어떻게 먹냐면은 각자 햄버거 하나씩 시켜놓고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는 하나 시켜놓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은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 중에서 뭐가 공유자원이죠? 프렌치 프라이가 공유자원이죠. 둘이 먹는 거 보면 뭐부터 먹죠? 프렌치 프라이 먼저 먹습니다. 어차피 햄버거는 못 뺏어 먹으니까. 손에 들고 있으니까. 예? 이건 공유자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원도 서로 임자가 없는 건 서로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그냥 놓아두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금지를 하거나 이렇게 보호해주거나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을 하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다 등대를 켜놓는다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길 안내를 한다든지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치안을 놓고 국방을 하고 과학기술을 하고 연구개발하는 거. 이건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건 누가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일을. 이런 일은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냥 놔두면 너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장려하고 월급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인력을 키워가면서 기관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너무 커지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창의력과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한 영화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한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Restroom break, boss?
don't need to ask me every time you need to go take a piss. Just go. Understand? Yes, sir. "40 years I've been asking permission to piss. I can't squeeze a drop without say so.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이 레드라는 친구죠. 몰건 프리만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수십 년, 40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무기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되어서 이 슈퍼마켓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저 매니저한테 손을 들어서 표를 합니다. 매니저가 오라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면서 뭐 제발 좀 나 허락받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이 사람 화장실 가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이런 겁니다. 스스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형무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화장실 갈 때 간수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허락 안 받으면 이게 조건반사가 된 거예요. 허락 안 받으면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공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위계질서 때문에 윗사람이 뭐라 그러기 전에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많은 데도 그렇고 은행도 이제 예전에 대부분 정부가 소유했던 은행들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문이에요, 공문. 왜 공문이 필요한지 아세요? 공문 한 장 주실 수 없어요? 윗사람이 또는 다른 기관이 공문 붙여줘야 자기 책임이 면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려는 풍토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감사 행정이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거 그거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안 돼 있습니다.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은 물어보는 게 이코노미로 갔다 왔냐 가서 호텔은 몇 등급을 했느냐 얼마 썼느냐를 물어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출장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묻고 너 얼마 썼느냐. 비행기 이코노미 썼느냐. 호텔 얼마짜리 썼느냐.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가서 한 일 없어도 통과해요. 감사에 안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지나치게 감사라든지 잘못 이런 쪽으로 되니까 자율성이 없고 창의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많이 고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정부 실패 문제점은 이제 공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뭐 도로공사, 뭐 최근에 통폐합 논의가 있는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런 많은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길들이냐면 소비자가 길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면 소비자가 어떻게 하죠? 그 회사가 만든 제품 안 삽니다. 딴 회사 사요. 그래서 옛날에 오비 맥주가 맛이 없고 하이트 맥주가 더 맛있으니까 하이트 맥주로 바꿔버렸어요. 삼양라면 우지파동이 나니까 신라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비자 마음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길들이는 건 누구죠? 소비자예요. 자,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길들일래야 길들일 만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독점 기업이니까. 한전을 누가 길들입니까? 바꿀 데가 없는데. 딴 데 살 데가 없는데. 가스공사를 누가 길들여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길들이는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종류 사람이냐면은 채권자입니다. 은행. 만약에 그 기업이 돈을 꿔줬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은행은 어떡하죠? 돈 도로 내놔. 대출한 돈 도로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업한테 대출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위험스러운 구석이 좀 심해진다. 그럼 대출을 회수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들이는데 사실은 공기업은 그런 게 잘 작동 안 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공기업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부가 보증 서는 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은행이 맘 놓고 꿔주죠. 세 번째, 기업을 길들이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주주입니다. 어떤 회사가 제대로 못한다. 그럼 주주가 어떻게 길들이죠? 주식 팔고 나가요. 그럼 그 회사 주식값이 떨어지고 미래 평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값이 똥값 되고 사람들이 다 딴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자산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주주들을 눈치를 보고 그 회사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주주는 누구죠? 정부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스공사하고 한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과 가스공사도 정부가 대주주니까 다른 소주주들, 외국인 주주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신경 별로 쓰지도 않아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이 공기업한테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연성 예산 제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쏙부다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무줄 예산이라는 뜻이죠. 공기업이라는 거는요,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뒷돈 대주고 남으면 정부가 도로 빼가고 그러니까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전기 공급을 민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경제개발 저게 남아있어서 공기업인 한전이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인 걸 많이 요구해요.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한테 전기요금 깎아주라. 세자녀한테는 뭐 요즘은 전기요금 깎아주라. 뭐 단전 너무 심하게 뭐 단전됐을 때 전기 끊게 돼 있거든요. 아니죠. 전기요금 안 내면 끊게 돼 있는데 전기요금 몇 달 빌려도 끊는 거를 좀 유보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전기요금 올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재작년 한전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거는 전기 쓰는 거는 그 시장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가지고 공공성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조직에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인센티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그럼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이윤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분명히 한전 담당 부서인 지식경제부, 옛날에 산자부죠. 그전에는 뭐 통상산업부였고 그전에는 동력자원부였는데 한전의 상급단체인 지식경제부에서 분명히 한전한테 뭐라 그럴까요? 전기요금 내리라 그럽니다. 너 돈 많이 남잖니. 근데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을 잘못 내렸다가는 그 다음에 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기는 싫고 그렇다고 만약에 자기가 너무 손해를 보게 되면 사장에서 잘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비용을 적절히 조직을 늘리는 데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전 사장의 인센티브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많이 남기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리고 발전소를 많이 짓고 여기저기 한전이 하는 일을 널려놓고 인원을 많이 뽑아놓고 그래서 대한전을 만들어 놔야 다른 한전 직원들한테도 욕을 안 먹고 노조한테도 욕을 안 먹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산, 예산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조직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죠. 또 기업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 극대화하고도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기업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MB 대통령이 그 서민 정책을 많이 핀에 따라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서민이 누군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정부 규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약국 문제. 외국에서는요, 간단한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방이 필요 없는 약, 뭐, 타일러놀이라든지, 바카스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은
그냥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에서 다 팔아요. 할인점 이런 데 다 팝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아파도 밤에 애들이 아파도 비상약이 없어도 편의점 가면은 24시 편의점 가면은 타일레놀 살 수가 있고 뭐 살 수가 있어 해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약국이 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들고 뛰고 응급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해 집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서 약사 외에는 약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 SSM 문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슈퍼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중소도시라든지 작은 동네라든지 이런 데 기업형 슈퍼마켓 들어가게 되면은 요새 중소상인들이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상권이 위협을 받고 경쟁력이 없어서 뭐 어려움을 겪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진짜 서민은 누구죠?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미국이 경제 위기로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미국에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월마트를 가면요. 물건값이 엄청 쌉니다. 진짜. 월마트가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공위성이 4개예요. 월마트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만 4개입니다. 미국 전역에. 그리고 월마트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만 몇십억 달러예요. 중국 제품, 그래서 좋은 것만 판별해가지고 쫙 깔아놓고요. 농산물 이런 것들이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그 잘리고 뭐 실업보험 받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마트의 값싼 가격 파괴. 그때 먹고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월마트 때문에 다른 뭐 비싼 가게들이 몰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 조용한 다수, 침묵하는 다수, 사일런트 머저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소리내는 이해 집단이 더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이 고통을 소리 없이 감내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그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진입 규제고요. 가격 규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묶어버리는 거죠.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격을 얼마 이상 못 받게 하니까 품질이 떨어지고요. 당연한 얘기죠.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끼어 팔기가 나타난다. 끼어 팔기는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식장 가격 같은 거 너무 높지 않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예식장에서 뭘 하죠? 예식 해야죠. 음식 먹어줘야죠. 사진 찍어줘야죠. 또 끼어 팔기를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석유 파동이 났을 때 미국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못 올리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으니까 주유소마다 이렇게 장사진을 쳤어요. 근데 차를 몰고 갔더니 어떤 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신나게 딱 갔어요. 갔더니 종업원이 이걸 내려보래요. 그래서 내려봤더니 뭐라냐면 이 줄은요 와이퍼 갈아야 되는데요. 휘발유 넣고 뭐 해야 되죠? 와이퍼에 갈아야 돼요. 자, 와이퍼가 비쌀까요? 쌀까요? 조금 비싸겠죠. 네? 끼워 팔기 하는 겁니다. 그걸로 남겨 먹어야죠, 주유소도. 상인들은요, 규제가 있잖아요. 항상 어떤 방식을 생각해 냅니까? 돌아가는 방식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사람의 경제적 유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요, 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료 규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미국의 대도시들에 있는 그 슬럼가들 아시죠? 흑인들이 있고 그 범죄 아주 소굴이고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요 처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도시만에 그 시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가격 상한 임대료를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게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싸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흑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됐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집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비용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그 집을 유지보수합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나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페인트 칠 안 하죠. 화장실 청소 안 하죠. 외등 깨지면 안 갈죠. 그게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슬럼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이 안 됐습니다. 깨끗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진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우면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 소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안 나와요.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오퍼레이션, 그 아파트 단지, 임대 아파트 단지를 유지보수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주택공사에서는 이 비용을 어디서 만회를 했죠? 어디서 만회하려고 할까요? 그냥 팔 때. 그래서 판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 아파트 건설비하고 이 유지보수 비용을 다 거기다 얻는 겁니다. 2020 몇 년까지 무려 이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손실이 몇 조 단위입니다. 몇 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탄 가격, 지금 연탄 가격이 지금 규제되어 있는데요. 연탄 가격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탄을 쓰는 소비자가 대부분 가난한 분들입니다.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판자촌 이런 데 계신 분들, 노인들 이런 분들을 쓰기 때문에 연탄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연탄 가격을 못 올리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탄 가격은 제대로 받고 비싼 가격을 받고 그런데 계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동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연탄을 살 만한 돈을 한 달에 얼마,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낫다고요. 연탄 가격을 묶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분들이 연탄에서 다른 아궁이로 안 바꿔요. 계속 연탄 아궁이 쓰는 겁니다. 차라리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뭐 기름 보일러 이런 걸로 안 바꾸니까 문제는 이 겨울철만 되면은 이 노인네들 연탄 사고 이렇게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 구조가 근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격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규제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 규제는 겉으로 보긴 좋지만 상당히 많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현대 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할 때도 시장 기능을 일부 가지고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전 세계 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외국에서 이거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봉투 사가지고 버리는 거. 저 미국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그냥 먹다 남은 콜라 같은 거 그냥 쓰레기통에 이게 물 이렇게 따로 안 하고요. 분리 수거 안 하고요. 그냥 통째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throw away 컬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산처럼 쌓입니다. 그 나라는 워낙 땅이 넓고 쓰레기 묻을 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쓰레기 처리를 참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덕분이죠? 종량제 이후입니다. 종량제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골목길에 시멘트로 이렇게 쓰레기통 앞에 만들어 놓고 연탄재 갖다 놓고 집집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기술도 나오고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시장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버리되 돈을 내라. 서로 아끼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또 적은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좀 감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과 복지기능 이거는 현대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장애인들 돕는 거 이건 정부의 고유 기능입니다. 이건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너무너무 자리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 경찰분들이 고생하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 경찰들의 이 우리나라가 정부가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은 일하시는 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그 좋아하는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I didn't kill my wife! I don't care! 예, 여러분들 보신 그 도망자라는 영화죠. 예전에 우리나라 TV에서도 그 연속물 시리즈로도 방영됐던 건데, 여기서 이제 총을 들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사실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서 이제 재판소로 가다가 버스인가 기차인가 뒤집혀가지고 도망 다니는 장면입니다. 도망 다니는데 이 형사가 아주 지독한 형사가 쫓아다니는 거죠. 이 지독한 형사가 쫓아다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도망자가 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형사한테 거꾸로 총을 겨누면서 뭐라 하냐면은 I didn't kill my wife. 나 진짜 우리 아내 안 죽였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들어달라. 내가 총을 갖고도 이런 말 하는 거 진짜니까 믿어달라 그 얘기죠. 형사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형사가 뭐라 그랬어요? I don't care.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죽였든 안 죽였든 그거는 검사나 재판관 앞에 가서 얘기하라. 나의 역할은 너를 끌고 다 검사나 재판관 앞에 갖다 놓는 게 내 역할이다. 이게 그 얘기죠.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죠. 아주 자기 직업 정신에 투철한 형사죠. 이 법치주의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거기서는요, 폴리스 라인만 건너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뭐 곤봉으로 있는 사정 없이 쳐버립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잘리거든요.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하는 거. 그게 경찰의 의무거든요. 그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게 경찰의 멋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왠지 요즘은 뭐 경찰이 잘못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심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 법 집행하는 거를 그 리스펙트,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법 집행이 그 사회의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참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시장 경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법 집행을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일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